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제가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넷을 활용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케스트레이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한국에서 도커 캡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 기터 프로필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이 있으니까 혹시나 팔로우 해주시면은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제 애저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 아니면 뭐 단넷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혹시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고려를 하셔야 돼. 이제 스케일링이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트래픽이 없을 때는 그냥 인스턴스가 하나도 없다가 트래픽이 몰리면서 점점점 인스턴스가 이렇게 스케일링 아웃이 되겠죠. 그런 제로 투 스케일의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는 항상 장애를 염두에 두고 하니까 그 염두에 두다 보니까 항상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시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시에 대한 얘기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스 체크, 상태 체크죠. 어느 서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항상 그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그 상태 체크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태 체크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엔드 투 엔드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옵저버빌리티, 즉 관측 용이성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굉장히 손쉽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 환경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잘 구현만 시킬 수 있다면은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컨테이너 환경을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현업에서.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결을 할까? 별다른 지식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연결을 할까? 그리고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어떻게 환경 구성을 다르게 가져갈까? 같게 가져갈까? 내지는 같이 가져간다면은 어떻게 그걸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엔드 투 엔드로 로깅 같은 건 어떻게 구현을 할까?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서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니까 이렇게 한 4가지 기능 정도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옵저버빌리티, 회복 탄력, 관측 용이성이죠. 그다음 레질리언시, 회복 탄력성이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용이성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빌리티, 관리 용이성. 요 4가지 기능들을 결국 우리는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위에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구현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도가 높아서.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대신 세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러닝 커브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딱히 어떤 정답이라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누가 기본값을 세팅을 해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기본값 세팅대로만 일단 앱을 만들어도 잘 돌아가고, 그죠?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세팅해주면 난 그냥 갖다 쓸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고객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다가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세팅이 있다면은 그 기본값을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 다음에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수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시켜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좋을까?
서비스 디스커버리 관련 얘기겠죠. 자,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그 툴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고객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러닝 커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정답이 딱히 없어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혹시나 그래서 누군가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권장 옵션이 있다면 고객들의 사항들을 쫙 받아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권장 옵션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NET 쪽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나왔던 게 바로 이 .NET 아스파이어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 정의를 한번 훑어볼까요? .NET 아스파이어는 관측 가능하고 프로덕션으로 곧바로 배포가 가능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클라우드 친화적인 개발 스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만 다 적어놨죠? 자, 좋은 말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저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웃도어 용품을 파는 자사몰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현을 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카페24 같은 그런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겠죠. 그렇죠? 자, 웹사이트를 하나만 만들 겁니다. 저는 이제 .NET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블레이저로 프론트엔드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뒷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장사가 막 잘 됐어요. 장사가 막 잘 돼서 점점 회사가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트래픽이 몰려요. 자, 그래서 프론트랑 백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서로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연결할 겁니다. 이때는 아마도 현재까지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고도화가 된다면은 모듈러 형태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슬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를 할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왼쪽에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뒷단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고 이것들을 중간에 뭘 연결을 해주는 BFF가 이제 중간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웹이나 모바일 입장에서는 BFF를 통해서 백엔드 API들을 다 이제 호출을 할 거고, 백엔드는 우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API들, 백엔드 API들이 있을 거고, 외부 서드 파티 API 연결하는,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이제 오픈 AI를 해놨는데 이런 서드 파티 API도 이제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비동기식으로 한다면은 메시징 아키텍처, 이벤트 버스 같은 게 들어갈 거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막 쪼개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서비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요때 .NET 아스파이어가 나와서 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NET 아스파이어를 개발에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해주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NET 아스파이어가 제공하는 기능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서비스 기본 설정, 서비스 디폴트 값입니다. 개발자 대시보드가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배포, 이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디폴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디폴트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중 하나 있죠. 기본적으로 누가 세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느냐. 옵저버빌리티, 즉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녹아지죠 이미. 그래서 그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쭉 프론트에서 백까지 엔드 투 엔드로 쭉 데이터가 흘러가는지가 한 번에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서비스가 죽었을 때, 자, 그거를 다시 리트라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 서비스의 한 부분이 죽었더라도 전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이 없게끔 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기능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중간중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헬스 체크, 엔드포인트까지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 디폴트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딱히 이런 옵저버빌리티라든가 레질리언시라든가 헬스 체크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 두 번째는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면은 이제 프론트 하나,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백엔드 API들이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한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눈에 보이게 해주는 그런 대시보드가 필요해서 개발자용 대시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간단하게 이제 지금 제가 동영상에 한번 쓱 돌아갈 텐데, 자, 사실 요거는 개발자용 대시보드예요. 그러니까 실무용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이미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구현을 해서 쓰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라파나라든가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아니면은 서드 파티, 예를 들어서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미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개발자가 이제 로컬에서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개발자 대시보드가 굉장히 편하게 들 수 있겠죠. 이 개발자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로그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매트릭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싱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엔드투엔드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돌아가겠죠. 프론트 하나, 백 하나 돌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실행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프론트 일단은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고, npm 스타트 실행을 시키겠죠. 그다음에 백엔드, 자, 메이븐, 클린, 패키지 가지고 런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죠, 그렇죠? 두 개의 터미널 통해서 따로따로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건드려야 되는 앱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이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이럴 때 혹시나 깜빡하고 하나를 실행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빼먹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단넷 아스파이어에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코드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터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보시면은 그 중간에 API 서비스를 실행을 시켜라. 그 다음에 API 서비스를 추가를 해라. 그 다음 웹 프론트엔드를 추가를 해라. 해놓고 이 빌더에서 실행을 시켜 하면은 내가 선언한 그 서비스들은 이 코드 단에서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 보이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시보드 안에 나는 그 오케스트레이터 프로젝트만 실행을 시켰을 뿐인데 자동으로 프론트와 백, 내가 선언한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데모를 통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도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이어지는 기능인데, 자,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API를 연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실행을 시킨다고 보시죠. 자, 도커 컨테이너로 말았습니다. 자, 컨테이너 두 개를 띄웠어요. 그럼 이 컨테이너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도커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겠죠? 또는 도커 컴포즈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도 좀 이제 복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컴포즈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환경 설정단에서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로컬 호스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프로덕션을 배포를 할 때는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조 값을 이제 다른 걸로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에 있는 값으로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앱의 개수가 작으면 사실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앱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관리 포인트가 높아지면은 이것조차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로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케스트레이터 프로젝트에서 자, 지금 처음에 API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백엔드 API가 여기 있어. 자, 두 번째 웹 프론트엔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동시에 웹 프론트엔드에다가 자, API 서비스가 백엔드가 여기 있단다라고 해서 with 레퍼런스로 해서 레퍼런스를 지정을 해줘요. 이게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인데요. 자,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API를 아래처럼 https://API 서비스 이렇게 해주면은 나는 API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백엔드의 이름이잖아요. API 서비스라는 그 레퍼런스만 지정해줘도 자동으로 알아서 그 레졸루션을 해가지고 그 백엔드 서비스를 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대시보드에서 열어보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나는 API 서비스라고만 했을 뿐인데 지가 알아서 로컬 호스트가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이거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그 프로덕션 부분에 클라우드에 올라간 부분의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갖고 있는 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렸던 게 그 프론트와 백엔드 사이에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쓰고 아니면 뭐 레디스 캐시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요 단넷 아스파이어에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올렸다고 가정을 할 때 클라우드에서 네이티브로 제공한 다른 서비스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저 클라우드라고 한다면은 뭐 애저 서비스 버스라든가요. 아니면은 애저에서 제공하는 코스모스 DB라든가 이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AWS라면 뭐 다이나모DB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구글이라면은 뭐 다른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다른 뭐 클라우드 런이라든가 하는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 펑션 같은 다른 앱 서비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그런 컴포넌트들과 인티그레이션 작업들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조차도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단넷 아스파이어는 그 자체 서비스 자사의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레디스 캐시, 뭐 RabbitMQ, 그 다음에 포스트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애저 클라우드랑 AWS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요게 되고 있고 곧 구글도 되겠죠? 이제 곧 될 겁니다. 일단 현재는 이제 AWS와 애저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죠. 자, 오케스트레이터 앱에다가 이렇게 자 포스트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를 난 쓸 거야 라고 해놓고 플러스해서 with pg 어드민 해서 난 포스트그리 그 시컬 데이터베이스에 어드민 화면도 연결을 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컴포넌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할 거야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스 캐시도 추가할 거야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요 DB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백엔드 API에다가 read 레퍼런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엔드 API는 저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구나. 자동으로 커넥션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론트엔드 기준에서 봤을 때는 API 서비스와 레디스 캐시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사실 저기서 코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부분은 API 서비스와 프론트엔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컨테이너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도커라든가 이런 데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을 시키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에서 개발을 할 때.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dd 서비스 디폴트라고 돼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기본 제공 기능. 여기 이제 add 서비스 디폴트라는 요 메서드 하나만 호출을 하는 걸로 인해서 레질리언시, 옵저버빌리티, 헬스 체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라인에서 보는 거는 프론트엔드는 요 명령 하나로 인해서 이미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레디스 캐시를 쓰기로 정의를 해놨으니까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쓰겠다. 그럼 자동으로 커넥션 스트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으로 어떤 서비스 디폴트 같은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기능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포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배포 기능은 그 우리가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를 어쨌든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든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AWS의 파게이트라든가 애저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앱 같은 어떤 서버리스 기반의 그 클라우드 쿠버네이티스 펑션들이 지원을 해요.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는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EKS를 쓰신다. 아마존에. 그 다음에 애저에 AKS를 쓰신다. 아니면 구글의 GKE 아니면 혹시나 여기서 NHN 클라우드를 쓰신다면은 NHN의 그 NKS 같은 걸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다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 활용을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AWS CDK라든가 Azure Developer CL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지원하는 AWS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현재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는 건 AWS와 애저 클라우드고 구글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구글 쪽에서 요 통합하는 그 이제 그만 열어주면은 아마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는 배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단넷 아스파이어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만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앱이라도 사실은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보시면은 리액트로 만들어진 프론트엔드가 있을 거고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백엔드 내지는 파스트 API로 만들어진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파스트 API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백엔드 API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다 컨테이너로만 우리가 불러올 수만 있다면은 요 단넷 아스파이어의 오케스트레이터 안에서 얘네들을 다 호출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add container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리액트,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단넷 아스파이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모를 한번 볼게요. 자,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가 그 도커 데스크탑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이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자, 여기 지금 단넷 아스파이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서비스 디폴트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에 서비스 디폴트를 얘기를 하기 전에 프론트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프론트엔드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자, 프론트엔드가 여기서 프로그램 좀 열어보면은 자, 열어보면 잘 보이세요? 뒤에 계시는 분 글자 잘 보이세요? 하나 더 켜볼까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add 서비스 디폴트가 있죠?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익스텐션은 서비스 디폴트에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세팅이에요. 자, 기본 세팅으로 보면은 나는 오픈 텔레메트리 기능을 추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헬스 체크 기능도 추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추가를 할 거야. 그리고 다음에 요 HTTP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나는 표준 레질리언시 핸들러를 추가를 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레질리언시 핸들러에는 그 리트라이 기능이 있고요. 타임아웃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이 세 가지가 이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임아웃 기능을 10초로 기본값으로 10초로 세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API 호출이 10초를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정 API 호출에서는 롱 러닝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10초가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초, 60초 걸릴 수도 있어요. 특정 것들에 대해서는. 자, 그럴 경우에는 얘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 회사는 특정 API 호출을 위해서는 60초까지 늘렸으면 좋겠어. 타임아웃을.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스탠다드 레질리언시 핸들러 썼지만 커스텀 핸들러를 쓰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그 컴포넌트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기능과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헬스 체크하는 이 엔드포인트도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서버에 이렇게 헬스 체크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단넷 해서 제가 앱 호스트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오케스트레이터예요. 저는 애플리케이션에 오케스트레이터만 실행을 시킬 뿐인데, 자, 오케스트레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레디스 캐시 추가한다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에 API 서비스 추가한다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웹 프론트엔드를 실행을 시켜야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터 프로젝트에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오케스트레이터만 실행을 시키면은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쭉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죠. 자, 애플리케이션이 쭉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있다가 화면에서 대시보드가 이제 뜰 겁니다. 자, 대시보드가 뜨면은 그러면은 요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자, 지금 뜨겠죠? 떠야 되는데. 자, 떴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떴죠? 지금 제가 애플리케이션에다가 API 잘 보이세요? 자, API 서비스 백엔드죠? 그다음 프론트엔드 떠 있습니다. 캐시까지 이 세 개를 우리가
그 앱호스트에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한꺼번에 뜨는 거예요. 대시보드 안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돌아가죠. 그래서 백엔드 API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 실행을 해도 안 바뀌죠. 근데 어느 순간 바뀝니다. 5초 동안에 캐시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지금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콘솔에 보면은 여기서 API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로그가 보이죠? 그러니까 통합된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레이싱 기능을 볼까요? 쭉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쭉 돌아갈 때 이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프론트엔드 웨더라는 걸 실행을 시키면은 쭉 해서 캐시에서 가져온다라는 게 보이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처럼 통합된 어떤 모니터링 화면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터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오케스트레이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로깅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프론트엔드를 볼까요? 자, 프론트엔드를 보면은 찍어보면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쭉 보면은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다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다 안 올라가죠? 자, 이걸 더 키워볼까요? 자, 이거 아니네. 자, 키워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쭉 볼게요. 자,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커넥션 스트링 캐시라고 있죠. 저는 사실 어디에서도 그 레디스 캐시에 커넥션 스트링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커넥션 스트링이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여기 이제 수많은 오텔 시작한 게 있죠. 자, 오픈 텔레메트리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설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API 서비스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백엔드 API가 프론트엔드에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전 로컬에서 돌려서 로컬 호스트로 보이는 거지만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배포가 되면은 이 부분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주소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IP 그 쿠버네이트 서비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내부 IP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게이트라든가 컨테이너 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제 로컬 인터널 도메인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이제 그 도메인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대시보드,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요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배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로컬에서 지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돌리고 있어요. 자, 도커 데스크탑에서 이제 있으니까 요거는 돌리면 되는데 지금 저는 로컬에서 마찬가지로 그 이제 로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까지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 이제 일단은 종료를 시키고, 자, 제가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되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되니까 자, 레지스터가 돌아가고 제가 지금 복사해서 그 여기에 아까 이제 앱호스트라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앱호스트가 오케스트레이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럼 앱호스트 안에서 들어가서 제가 아스피레이시라는 툴로 어떻게 배포를 하겠다라는 걸 일단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명령어가 로컬 도커 레지스트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WS 쓰신다면 이 부분이 EKS에 있는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올라가면 되고 애저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하면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스피레이트 JSON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다시 이제 그러면 로컬에다가 지금 로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자, 아스피레이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쫙 하면은 기본적으로 쭉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쭉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히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넷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도커 파일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써서 지금 계속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쭉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그 도커 데스크탑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까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열어보면은 나는 캐시, API, 프론트, 대시보드까지 이제 다 할 거야 라고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이제 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하면은 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올라가죠. 쫙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으니까 자, 실제로 돌아가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API 서비스, 아스피레이트 대시보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몇 가지가 다 올라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드 밸런서를 추가를 하고, 자, 추가를 했어요. 자, 로드 밸런서를 추가를 한 상태에서, 자, 로드 밸런서를 추가를 하면은, 제가 마우스가 잘 안 보여서. 자, 그러면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면서 지금 로컬 호스트에 80번 포트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자, 로컬 호스트의 웨더 페이지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웨더 페이지가 보이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단축명어가 뭐지? 이건가? 여기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의 웨더로 보이죠.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올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제 로컬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를 했어요. 자, 이제는 저는 이제 로컬에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모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짓게요. 자, .NET 아스파이어가 어떻게 여러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터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 세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NET 아스파이어가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NET 아스파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NET 아스파이어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이거 스크린 사진 한번 찍어 두시고요. 이제 쭉 링크가 되게 많죠. 지금 제가 시간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맨 아랫부분에 있는 링크 3가지가 어떻게 하면 .NET 아스파이어에 Node.js, 파이썬,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상세한 가이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NET 아스파이어 관련된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샘플은 있는 그 .NET 아스파이어 / 쿠버네티스 요 링크를 가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요 데모를 직접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내용은 .NET 아스파이어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문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기 도커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제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